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자정으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끝나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없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데 끝나더라도 석방이 없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내용에 대한 좀 해설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원칙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하나만 있었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의 확정 선고가 받은 게 이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전까지는 그 구속 사유가 미결수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징역 2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결수로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 2년 동안은 그러면 그 징역이 확정돼 있으니 2년 동안은 그 기결수 신분으로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구속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고요? 예, 뭐 이미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구속 연장이 이미 할 때까지 다 된 6개월까지 다 꽉 채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렵고 새로운 혐의가 있다면 새로운 혐의에 관해서는 뭐 구속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기결수로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결수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 기결수로 전환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노역을 하는 게 보통의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우선은 그 미결수와 기결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결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는 것이고 기결수는 이제 확정 결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상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까지 끝나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1심이나 2심을 선고받은 다음에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확정이 된 사람을 기결수라고 하는데 기결수는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굉장히 짧게 남은 것이 아니라면은 일반 교도소로 이제 가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미결수들이 구치소에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미결수의 경우랑 기결수의 경우가 뭐 이제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우 면에서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미결수 신분이 조금 더 뭐 사건을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접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교도소에서는 그 일반적인 그 수용자는 한 달에 4번밖에 접견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제 구치소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그것도 시간 제한 없이 뭐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접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고 이제 미결이라는 것은 아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인의 그런 뭐 조력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구치소에서 계속 이제 제한 없이 좀 접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제 노역 부분도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노역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노역을 뭐 일괄적으로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노역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결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역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역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이 되면서 노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앞서서 지난 4일에 최순실 씨의 경우를 예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고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노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해설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4일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기결수로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됐고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5월에 이대 사학 비리 관련해서 이미 징역 3년의 형이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구속이 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기결수로 전환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뭐 노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하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뭐 좀 처우가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둘 다 아직 미결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결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노역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은 조금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뭐 유사하게 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노역이 없지 않겠냐라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요. 국정농단 재판 남은 일정들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짚어보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2월 18일에
이제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고 그리고 지난달 21일 그리고 28일에 이제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선고일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판단이 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보도부마 이제 버닝썬 관련된 관련자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죠. 가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 당시에 이제 현금 얼마를 주고 어떤 무마를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음주운전 측정을 했던 관련 부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 축하 전화를 한 사람이 담당 교통조사 계장이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종훈 씨의 그 음주운전 관련한 혐의는 2016년 2월에 음주운전이 이제 적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그때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뭐 200만 원을 주겠다, 뭐 얼마 정도의 현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음주운전 자체의 단속을 무마하려고 좀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이 정준영 씨가 있던 단톡방에서 예. 이 최지훈 씨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2016년 3월경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 관련 팀장이 나한테 생일 축하 전화를 했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대화를 한 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 이제 팀장이라고 그랬군요. 예, 팀장이라고 이제 대화에서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럼 이 팀장은 무엇이냐? 뭐 어떤 상황이냐 또 이걸 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팀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그 경찰서의 교통조사 계장이 예.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팀장이 아니라 교통조사 계장이었다 이런 건데 그 교통조사 계장이라면 보통 어느 정도 위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경찰이 뭐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11개 이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제 경감, 보통 경감 정도가 이제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정도 되는 이제 계급입니다. 네. 예. 경감이 보통은 이제 주요 계장이라든지 예. 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직급이 아니었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꽤 높은 직급이라고 사실 봐도 무방하겠네요. 어떻게 예, 보면. 상당히 높은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직급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사 일반 회사로 표현하면 부장 정도의 직급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부장 뭐 국장 내지는 이렇게요. 사실 제가 일반 회사를 안 다녀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직급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아이고 제가 예. 질문 좀 잘못 드렸네요. 근데 아무튼 이 계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조사 과정의 불편함을 조사한 이른바 해피콜을 걸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 뭐 해피콜이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이 계장이 본인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가 서비스 센터 같은 데를 가도 만족도 연락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 그렇죠. 개선을 네네.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해피콜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실제로 해피콜을 실시하는 경찰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계장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뭐 수사 관련해서 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해피콜을 걸었고 예. 마침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와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음주 단속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음주 단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서비스 확인차 전화를 하는 건데 음주 단속 이후에도 이런 해피콜을 그러니까 종종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이게 음주 단속을 한 다음에 예. 결국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해서 뭐 음주를 하게 됐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처리 결과를 하는데 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걸 뭐 고소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피의자라든지 어쨌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나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찰서에서 뭐 좋은 의도로 이제 해피콜을 실제로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피의자라고 해서 꼭 해피콜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다만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대략적인 경위는 좀 살펴봤지만 이 밖에 또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정준영 씨 관련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버닝썬 자체도 처음에 경찰 유착 의혹이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되었던 사건인데 예. 이 관련해서
지금 보도라든지 뭐 경찰에서의 발표도 이런 연예인들이 어떤 혐의가 밝혀졌고 뭐 어떤 증거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경찰 유착 관련해서는 뭐 어떤 부분들이 증거로 나왔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연예인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혹으로만 남기보다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국민들의 신뢰도 더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방향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치료제죠. 인보사의 두 성분 중 하나가 앞서 기재됐던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로 확인이 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인보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저희가 좀 다시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인보사라는 것이 국내 최초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시판 허가가 나온 그런 치료제여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치료제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연골세포에다가 재생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그래서 퇴행성 고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술로 예전에는 이것을 치료를 받던 분들이 이 유전자 치료제로 좀 많이 상태가 호전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는 많은 이렇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았던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고 시판 허가가 떨어진 거라서 실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약품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인보사인데 근데 이제 허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세포가 다르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세포가 다르다는 얘기인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이제 판매를 하는 와중에 2018년 2월에 올해 2월에 이 성분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허가가 나왔던 성분과 다른 성분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으로 밝혀졌던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 성분이 실제로는 293세포 태아 신장 유래세포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허가 당시와 성분이 바뀌어서 이게 그러면은 판매를 하다가 중간에 허가받지 않은 세포를 성분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 허가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보사를 판매하는 제약회사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A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시판허가 떨어지고 나서 뭐 올해 2월에 이걸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A가 아니라 B가 들어가 있다? 네,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게 A를 허가받고 A로 팔다가 중간에 최근에 B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허가 당시부터도 B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A로 이름만 성분명만 바뀌었던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실관계이냐에 따라서 이 식약처에서 이 처분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다 보니까는 이게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그래도 안전한 것인가 이게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나온 이야기가 없나요? 일단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 태아신장 유래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좀 형성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기존에 있던 성분에서는 그 태아신장 유래세포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약사에서는 성분명만 허가 당시에 잘못 쓰였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이게 성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 측이라든지 식약처 쪽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좀 불만을 제기도 하고 있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식약처에서 지금 허가 변경을 할 것이냐, 허가 자체를 취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까는 식약처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관계 자체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가가 났을 당시에
명만 바뀐 거라면 그거에 관해서는 그런 허가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유인지를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판매 중간에 성분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과책이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지도 법리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상식적으로 제가 뭐 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임상 시험을 2003년에 시작했고요. 지금 19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용돼 왔었던 그런 약품임엔 분명하고 근데 과연 이 제약회사가 몰랐을까에 대한 의문은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신을 갖지 않고 약을 만든다면 그 약을 쓰는 사람은 환자들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의 신뢰도 이게 좀 떨어진다는 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대처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뭐 다르겠지만 신뢰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성분 관련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실수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가 뭐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뭐 성분명만 헷갈렸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까지 난리가 이제 사태가 커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 회사인데 전문 회사가 전문가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가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환자들은 지금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손해배상이 될 것인데 손해배상은 일단 그 손해의 발생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부분이 성분 때문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입증이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소송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제약사에서 대처를 해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그 손해배상이 발생해서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지 그 차후에 이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라는 것은 결국에 약이니까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환자들로서는 피해니까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확인이 돼야 된다. 부작용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부작용이 이 약으로 인해서 이 약 성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인해서라는 게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법원에서 어디까지를 뭐 원고 측, 이제 그 소비자 측에 두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소송은 좀 여러 가지 산을 많이 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환자들은 전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다. 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그 위자료에 대해서 금액을 크게 인정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보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